붉은 머리 추장의 인질극. 오헨리 단편소설. 좋은 생각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먼저 내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남부지방,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알라바마에 있었다. 나는 빌 드리스콜과 이야기를 하다가 납치에 대한 계획을 떠올렸다. 나중에 빌은 이 순간이 일시적인 정신 착란의 순간 이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꽤 흘러서야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아래 지역에는 서밋이라고 불리는 도시가 하나 있었다. 네모난 케이크만큼이나 평범한 동네였다. 전혀 무해한 거주자들로 이뤄진 그 도시는 메이폴 근처로 몰려드는 무지한 농부들만큼이나 자족하면서 사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빌과 나는 공동 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600달러의 돈을 가지고 있었고, 일리노이 주 서쪽 지역에서 부동산 사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2000달러가 모자란 상황이었다.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호텔 계산대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왕성한 종족 번식욕을 자랑하는 시골 도시인 그곳에서 납치는 훨씬 큰 이득을 가져올 것이었다. 각종 범죄에 대한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평범한 옷차림의 기자들을 온갖 장소에 내보내는 신문사들로 가득 찬 도시보다는 훨씬 유리한 환경이었다. 서밋 사람들이 우리를 추격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순경들과 게으른 사냥개들이 전부일 것이었다. 물론 신문 기사도 나겠지만 주간 농부경제신문에 나오는 두세 개 정도의 사설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 다일 듯했다. 그러므로 그것은 괜찮은 계획이었다. 그 도시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인 에베네저 도르셋의 외동아들이 우리의 희생자로 선정되었다. 에베네저 도르셋은 존경받는 엄격한 부동산 금융가였고 정직한 집달리였으며 신앙심이 깊은 교회 집사였다. 아이는 10살이었는데 죽은 개가 깨알처럼 박혀 있었다. 아이의 머리카락의 색은 기차를 기다리면서 가판대에서 살만한 잡지의 표지 같은 색이었다. 빌과 나의 추측으로 에베네저라면 2000달러라는 몸값을 1센트도 깎지 않고 지급할 사람이었다. 하지만 내 말을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 서밋에서 3km 떨어진 곳에는 작은 산이 있었는데 작은 덤불들이 오밀조밀 덮여 있었다. 산의 뒤쪽 경사지대에는 동굴이 하나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 음식 등을 숨겨놓았다. 해가 질 무렵 우리는 작은 마차를 몰고서 에베네저의 집 근처를 지나쳤다. 아이는 거리에서 맞은편 담장 위에 있는 고양이에게 돌을 던지면서 놀고 있었다. 야! 빌이 외쳤다. 캔디 한 봉지 먹으면서 드라이브나 할래? 아이가 빌에게 벽돌 조각을 던져서 그의 눈 근처에 맞았다. 이제 500달러를 에베네저에게 더 청구해야겠구만. 운전석에 앉으면서 빌이 중얼거렸다. 아이는 웰터급의 갈색곰처럼 사납게 저항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 아이를 마차 아래에 구겨넣고 멀리 사라질 수 있었다. 우리는 그 아이를 동굴로 데리고 갔고 나는 말을 개암나무 덤불에 묶어놓았다. 해가 진 후 나는 마차를 몰고서 5km가 떨어진 작은 마을로 가서 마차를 주인에게 되돌려주고 산까지 다시 걸어왔다. 빌은 얼굴 위에 난 작은 상처와 멍자국 위에 명주 반창고를 붙이고 있었다. 동굴 입구에 있는 커다란 바위 뒤에 불을 피워놨는데 아이는 커피가 끓고 있는 주전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대머리 독수리의 꼬리털 2개가 아이의 붉은 머리털 사이에 꽂혀 있었다. 내가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 아이가 나무 막대기로 나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하하, 빌어먹을 백인놈아, 내가 감히 붉은 머리 추장의 캠프에 들어올 생각을 하는구나. 이 공포의 땅에 겁도 없이? 이제 아이는 괜찮아. 빌이 말했다. 그는 자신의 바지를 걷어올리고 멍자국을 살피고 있었다. 우리는 지금 인디언 놀이를 하고 있어. 마을의 대강당에서 하던 팔레스티나 왕국의 마술쇼 같은 쇼를 하는 거야. 대신 버팔로 빌이 주인공이야. 나는 사냥꾼 늙은 행크야. 붉은 머리 추장의 포로지. 이제 동이 트면 나의 머리 가죽이 벗겨질 거야. 제로니모가 와서 나를 죽일 거야. 아, 저 아이 발로 차는 힘이 대단한데. 그랬다. 아이는 자신의 생애 중 가장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았다. 동굴에서 야외 캠핑을 한다는 즐거움 때문에 자신이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잊은 것이었다. 아이는 나를 뱀눈이라고 부르고 첩자라는 직업을 부여했다. 그리고 자신의 인디언 전사들이 분노의 전투에서 돌아온 다음 동이틀 무렵 나를 나무에 묶어서 태우겠다고 선언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저녁을 먹었다. 아이가 입에 베이컨과 빵 그레이비 소스를 잔뜩 집어넣은 다음 말을 하기 시작했다.
아이가 저녁을 먹는 동안 이런 말들을 했다. 이것도 좋아요. 예전에는 한 번도 야외에서 캠핑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예전에 9살 생일날 선물로 애완용 쥐를 한 마리 받았어요.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싫어요. 쥐들이 지니 탈보트의 이모에 얼룩 달걀들을 16개나 먹어 치웠어요. 아, 그리고 그레이비 소스 좀 더 주세요. 움직이는 나무들 때문에 바람이 불어오는 것인가요? 우리 집에는 강아지가 5마리 있어요. 행크 아저씨 코는 왜 그렇게 빨갛죠? 우리 아버지는 돈이 아주 많아요. 저기 저 별들은 뜨거운가요? 토요일에 데드 워커를 2대 때렸어요. 나는 여자애들을 싫어해요. 낚시줄이 없으면 두꺼비를 잡을 수 없다는 것 알아요? 황소들이 시끄럽게 소리를 내나요? 오렌지는 왜 동그랗죠? 이 동굴에 잘 때 쓸 수 있는 침대는 없어요? 아모스 머레이한테는 발가락이 6개나 있어요. 앵무새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왜 원숭이나 물고기는 말을 못할까요? 시비를 만들려면 이가 몇 개나 있어야 하죠. 몇 분 간격으로 아이는 자신이 사나운 인디언이라는 것을 기억해내고 나무 막대기 소총을 들고서 동굴 입구를 겨눴다. 그리고 목을 길게 빼고서 백인 정찰대가 오는지 살폈다. 그리고 가끔씩 인디언들이 내는 함성 소리를 질러서 늙은 사냥꾼 행크를 겁에 질리게 만들었다. 그 아이는 처음부터 비를 겁먹게 만들었다. 붉은 머리 추장. 내가 아이에게 말했다. 집에 가고 싶니? 아, 왜요? 아이가 말했다. 집에서는 재미가 없어요.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싫어요. 나는 야외에서 캠핑을 하는 것을 좋아해요. 뱀눈 당신은 나를 집으로 다시 데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아니지. 내가 말했다. 얼마 동안은 동굴에서 머무를 거야. 좋아요. 아이가 말했다. 그렇다면 됐어요. 태어나서 제일 재미있는 순간이에요. 거의 11시가 넘어서야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다. 커다란 담요와 누비 이불을 바닥에 넓게 깐 다음 붉은 머리 추장을 우리 사이에 끼고 누웠다. 우리는 그가 도망갈까봐 걱정하지는 않았다. 붉은 머리 추장은 위아래로 뛰고 자신의 소총을 찾는다면서 3시간 동안 우리를 괴롭혔다. 아이는 자신만의 상상 속에서 적의 부족이 다가오면서 나뭇잎을 밟는 소리나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는 소리가 들리면 나와 빌의 귀에 대고 이야호! 라고 외쳤다. 마침내 나는 그냥 잠에 골아떨어졌고 붉은 머리의 해적들이 나타나서 나를 납치하고 나무 기둥에 묶어놓는 꿈을 꿨다. 날이 밝자마자 비리 내지르는 끔찍한 비명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그것들은 남자의 성대에서 나올 수 있는 제대로 된 소리, 즉 고함이나 울부짖음, 외침, 감탄사 또는 비명이 아니었다. 그 소리는 단지 꼴사납고 공포에 질린 비참한 비명소리였다. 마치 여자들이 유령이나 벌레를 봤을 때 내지르는 비명소리와 유사했다. 멀리서 떠오르는 태양 아래 동굴 안에서 강하고 덩치 좋은 남자가 절망에 빠져서 계속해서 비명을 지르는 광경은 보기 좋은 것이 아니었다. 나는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거의 뛰어오르듯 일어났다. 붉은 머리 추장이 빌의 가슴 위에 앉아서 한 손으로 빌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있는 광경이 보였다. 아이는 우리가 베이컨을 자르는데 사용한 작은 주머니 칼을 한 손에 쥐고 매우 열심히 그리고 진지하게 빌의 머리 가죽을 벗기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전날 밤 그 아이가 추장으로서 선포했던 말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고 있었다. 나는 칼을 빼앗고 다시 눕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그 순간 이후로 빌의 정신은 엉망이 되어버렸다. 아이가 우리와 같이 있는 동안 그는 단지 옆으로 누워서 눈을 절대로 감지 않고 잠에도 빠지지 않았다. 나는 잠시 졸았다. 하지만 태양이 떠오르면서 붉은 머리 추장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동이 트는 시간 내가 나무 막대에 묶여서 잘 구워질 것이라고 그는 선언했었다. 나는 불안하거나 두렵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를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담배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아이가 잘 보이는 곳을 찾아서 바위에 등을 기댔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난 거야, 샘? 빌이 물었다. 나? 내가 말했다. 아, 그냥 어깨에 통증이 좀 느껴져서 그래서 앉아있으면 나을 것 같아서 일어났어.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빌이 말했다. 너는 지금 겁을 내고 있는 거야. 동이 트면 너는 화형에 처해지게 되어 있지. 그래서 저 아이가 그 짓을 할까봐 두려운 거야. 물론 저 아이는 그렇게 하겠지? 성냥만 찾을 수 있다면 말이야. 끔찍한 일이 될 거야, 샘. 저런 미치광이를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돈을 지불할 사람이 있을까? 당연히 있지. 내가 말했다. 저런 말썽꾸러기들이라도 부모는 절대적으로 사랑하거든.
이제 추장을 깨워서 아침 식사를 만들어. 그동안 나는 산 위로 올라가서 정찰을 좀 하고 올 테니까. 나는 작은 산의 꼭대기에 올라서 주변을 관찰했다. 섬 위쪽을 바라보면서 나는 긴 낫과 쇠스랑을 든 농민 자경단이 비열한 납치범들을 잡기 위해서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랬다. 하지만 실제 내 눈에 띈 것은 한 남자가 둔한 당나귀 한 마리를 끌고서 밭을 가는 평화로운 풍경뿐이었다. 미친 듯이 울부짖으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었다. 이성을 잃고 몸을 떠는 부모에게 가서 아들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없다고 전달하는 사람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알라바마주의 변방 끝자락을 감싸고 있는 멍한 숲과 졸린 듯한 땅의 광경만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어쩌면 내가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늑대들이 습한 계곡에 사는 부드러운 어린 양을 멀리 데려갔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 신이여 늑대들을 도우소서. 나는 그렇게 말하고 아침 식사를 하러 산 아래로 내려갔다. 동굴에 닫혀 빌이 옆쪽으로 물러나서 거칠게 숨을 헐떡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아이는 그 옆에 서서 코코넛 열매의 반 크기의 돌덩이를 들고서 빌을 치겠다고 위협하는 중이었다. 내 등 속에 빨갛게 불타고 있는 감자를 집어넣었어. 빌이 말했다. 그 다음에 발로 밟아서 감자를 뭉갰어. 그래서 내가 귀를 한 대 후려쳤지. 샘 혹시 권총 가진 것 있어? 나는 아이에게서 돌덩이를 빼앗고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는 둘을 진정시켰다. 당신 죗값을 치르도록 만들겠다. 아이가 빌에게 소리쳤다. 붉은 머리추장을 건드리는 사람은 누구나 그 값을 치러야 한다. 명심하는 것이 좋을 거야. 아침 식사 후에 아이가 주머니에서 가죽 한 조각을 꺼냈다. 그 가죽 주위에는 실이 감겨 있었는데 아이는 동굴 밖으로 나가서 그 실을 풀기 시작했다. 지금 저 녀석이 뭘 하는 거지? 빌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저 녀석이 달아나지는 않겠지, 샘? 걱정할 필요 없이. 내가 말했다. 집을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야. 하지만 몸값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 저 아이가 사라졌지만 섬 근처에서는 뭔가 소동이 일어난 것 같지 않아. 어쩌면 아이가 사라진 것을 아직까지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일 수도 있겠지. 친척네 집이나 다른 이웃집에서 잠을 잤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 어쨌든 오늘이면 아이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릴 거야. 오늘 밤 아이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해서 아이를 돌려받는 대가로 $2,000를 달라고 해야겠어. 바로 그때 인디언의 함성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질렸던 환호성 같은 소리였다. 붉은 머리 추장이 주머니에서 꺼낸 밧줄을 가지고 자신의 머리 주위로 휘두르고 있었다. 나는 그 밧줄을 피했지만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빌 쪽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 안장을 해체해서 내려놓을 때 말이 내는 소리처럼 들렸다. 달걀만한 크기의 검은 돌멩이가 빌의 왼쪽 귀 뒤쪽을 가격한 것이었다. 그는 몸에 힘을 잃고 뜨거운 물이 끓고 있는 프라이팬 바로 위로 엎어졌다. 설거지를 하려고 데우던 물이었다. 나는 빌을 불가에서 끌어내서 차가운 물을 30분 동안 그의 머리에 쏟아부었다. 잠시 후 빌이 정신을 차리고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자신의 귀 뒤쪽을 조심스럽게 만졌다. 샘 성서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정신 차려, 빌. 내가 말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제정신이 들 거야. 헤롯 대왕이야. 그가 말했다. 나를 여기에 혼자 두고서 멀리 가면 안 돼. 약속해, 샘. 나는 밖으로 나가서 아이를 잡아챘다. 그리고 그의 죽은 개가 떨어져 내릴 때까지 그를 거꾸로 잡고 흔들었다. 만약의 행동을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말했다. 바로 집으로 데려갈 거야. 이제 제대로 행동을 할 거야, 아니야? 나는 그냥 장난 좀 친 거예요. 아이가 시무룩하게 말했다. 늙은 행크를 해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그가 이유도 없이 나를 먼저 때렸어요.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뱀눈 아저씨. 만약에 나를 집으로 보내지 않고 오늘 밤 암흑에 정찰 때 놀이를 할 수 있게 해준다면 말이에요. 나는 그 놀이는 몰라. 내가 말했다. 빌 아저씨하고 결정해라. 오늘은 빌 아저씨가 내 놀이 상대니까. 나는 잠시 일을 보러 밖에 나갈 거야. 이제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빌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해. 그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아니면 지금 집으로 가든가. 나는 아이와 빌이 악수를 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빌을 옆으로 데리고 가서 조용히 말했다. 나는 동굴에서 5km 정도 떨어진 파플라 코브라는 도시로 가서
납치와 관련된 소문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 알아볼 생각이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그날 바로 엄격한 아버지 에베네저에게 편지를 써서 몸값을 알려주고 그것을 어떻게 지불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나을 듯했다. 샘 자네도 잘 알다시피 말이야. 빌이 말했다. 나는 지진이 벌어져도 거대한 불과 홍수 앞에서도 포커 게임을 하면서도 폭탄이 터지는 순간에도 경찰이 습격을 해도 열차를 탈 때도 태풍 앞에서도 눈 하나도 깜빡이지 않고 자네 곁을 지켰어. 하지만 저런 천둥벌거숭이 같은 두 발 달린 짐승을 납치하고 나서는 나는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저 아이는 계속해서 나를 괴롭혀. 나만 저 아이하고 두고서 떠나지 마, 샘. 그럴 수는 없어. 오후 중으로 반드시 돌아올 거야. 내가 말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저 아이가 재미있게 놀면서 조용히 있도록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불쌍한 에베네제에게 보낼 편지를 쓰자고. 빌과 나는 연필과 종이를 가지고 와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그 사이 붉은 머리 추장은 담요를 몸에 두르고 자랑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동굴 입구를 순찰했다. 빌은 눈을 흘리면서 나에게 사정했다. 몸값을 2,000달러에서 1,500달러로 내려서 요구하자는 이야기였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애정이 가진 도덕적인 측면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없지만 빌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인간들하고 협상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어떤 인간이라도 죽은 개 투성이의 20kg짜리 야생 고양이를 위해서 2,000달러를 지불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1,500달러에 우리 운을 걸어보자고. 내가 그 차액을 보상할게. 그래서 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 역시 동의했다. 그렇게 우리는 몸값을 요구하는 협박 편지를 완성했다. 에베네저 도르세키야. 우리는 당신의 아이를 데리고 서밋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 당신 또는 가장 능력이 뛰어난 탐정이라도 아이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헛된 일이 될 것이다. 당신이 아이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아이의 귀환의 대가로 우리는 1,500달러를 요구한다. 그 돈은 오늘 밤 자정에 우리가 추후에 알려줄 장소에 역시 추후에 알려줄 상자에 담겨 있어야 한다. 이 장소와 사용할 상자에 대해서는 추후에 알려주겠다. 만약 이 조건에 동의한다면 당신의 자필로 편지를 써서 소식을 전할 사람을 한 명만 보내라. 오늘 밤 8시 30분이 응답 기한이다. 파플라 코브로 가는 길을 타고 가다가 아울 크릭을 건너면 100m 간격으로 늘어선 커다란 나무들이 있다. 오른쪽에는 밀밭이 있을 것이고 그 밀밭의 울타리 근처에 나무들이 있다. 울타리 기둥 바로 아래 세 번째 나무의 반대편에 작은 골판지 상자가 있다.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당신의 응답 편지를 그 상자에 집어넣은 후 즉시 서밋으로 떠나야 한다. 만약 우리를 배신하거나 위의 조건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당신의 아이를 영원히 볼 수 없을 것이다. 만약에 요구된 돈을 모두 지불한다면 3시간 안에 아이는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조건은 최종적인 것이고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 당신이 이 조건에 응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협상 기회는 없을 것이다. 2명의 난폭한 남자들로부터. 나는 그 편지의 수신지로 에베네저 도르셋이라고 적은 후 주머니에 넣었다. 내가 동굴을 떠나려는 순간 아이가 갑자가 나타났다. 아, 뵙는 아저씨. 아저씨가 없는 동안 암흑의 정찰대 놀이를 해도 된다고 했죠? 당연하지. 그 놀이를 해도 돼. 내가 말했다. 빌이 너하고 그 놀이를 할 거야. 도대체 어떤 종류의 놀이지? 나는 인디언들을 물리치는 암흑의 정찰대예요. 붉은 머리 추장이 말했다. 그리고 방책으로 둘러싸인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인디언이 오고 있다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인디언 역할을 하는데 질렸거든요. 이제는 암흑의 정찰대가 되고 싶어요. 좋아. 내가 말했다. 누구도 해칠 것 같지 않은데. 내 생각에는 빌이 너를 도와서 성가신 야만인들을 제압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뭘 해야 하는 거지? 빌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다. 아저씨는 말이에요. 암흑의 정찰대가 말했다. 이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리고 바닥에 손을 대요. 암흑의 정찰대가 어떻게 말도 없이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겠어요? 아이가 신나게 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거야. 내가 말했다. 우리 계획이 제대로 먹혀들어야 하니까. 편하게 생각하라고, 친구. 빌이 손과 발을 바닥에 대고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동자가 마치 덫에 걸린 토끼의 눈동자처럼 보였다. 여기에서 마을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지? 그가 탁한 목소리로 물었다. 150km요. 암흑의 정찰대가 말했다.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도착하려면 빨리 서둘러야 해요. 이제 출발이랴. 암흑의 정찰대가 비례 등에 올라타더니 옆구리를 발꿈치로 치기 시작했다. 세상에나 샘. 빌이 말했다. 제발 서둘러서 돌아오라고. 이제 생각해보니 몸값을 $1000 이야기했어야 했어. 야, 발로 치는 것을 그만두지 않으면 바로 일어나서 내 몸에서 불이 나게 해줄 거야. 조심하라고. 나는 파플라콥으로 걸어가서 우체국과 상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앉아서 장사를 하러 나온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시골 사람 하나의 말로는 서미 씨가 발칵 뒤집혔는데 그것은 명망 있는 에베네저 도르셋의 아이가 실종되거나 납치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것이 내가 알고 싶은 전부였다. 나는 담배를 조금 사고 가볍게 걸어가면서 검정콩의 가격을 물어본 후 아무렇지도 않게 우체국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내 편지를 붙였다. 그리고 도시에서 빨리 빠져나왔다. 우체국장은 1시간 후면 우체부가 와서 서밋으로 가는 편지들을 가지고 갈 것이라고 했다. 내가 동굴로 돌아왔을 때 빌과 아이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동굴 주변 지역을 모두 살피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2~3번 정도 크게 소리를 치기도 했다. 그러나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담배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 이끼가 덮인 둔덕에 앉아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다렸다. 30분 정도 지난 후 나는 덤불이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빌이 몸을 떨면서 동굴 앞 작은 공터에 나타났다. 그의 뒤에는 아이가 있었다. 아이는 정찰대원처럼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면서 얼굴에 커다란 미소를 짓고 있었다. 빌이 걸음을 멈추고 모자를 벗더니 붉은 손수건을 꺼내서 얼굴을 닦았다. 아이는 그의 뒤에서 3m 정도 뒤에 서 있었다. 샘, 빌이 불안하게 말했다. 나를 배신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거친 성격과 방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나도 성숙한 어른이지. 그렇지만 가끔씩은 자기 중심성과 자존감으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존재해. 아이는 여기에 없어. 내가 아이를 집으로 보냈거든. 모든 것이 끝났어. 옛날 사람들 중에는 자신들이 즐기던 특별한 권한을 포기할 바에는 죽음을 선택한 순교자들이 존재했어. 하지만 그런 사람들 중 그 누구도 나와 같은 초자연적인 수준의 고문을 당해본 적은 없었어. 납치와 약탈 범죄에 대한 우리 둘 사이의 합의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나로서도 한계가 있었어.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빌? 내가 그에게 물었다. 그러니까 빌이 대답했다. 정확하게 150km를 달렸어. 단 1m도 빼놓지 않고 말이야. 마을 사람들이 모두 구조되자 나한테 귀리를 먹이더라고. 모레는 맛있는 음식은 아니더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장장 1시간 동안 아이에게 왜 구멍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지, 왜 도로에 양방향이 존재하는지, 왜 풀이 푸른색인지를 설명해야만 했어. 내 말을 좀 들어봐, 샘.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는 딱 그 정도야. 그래서 나는 아이의 옷깃을 잡아 끌고서 산 아래로 끌고 갔어. 가는 동안 엄청나게 난리를 쳐서 내 무릎 아래가 파랗고 검은 멍으로 가득하지.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2~3번 정도 물렸고 그래서 결국 손 전체를 불로 지져서 소독을 해야만 했지. 하지만 이제 아이는 갔어. 빌이 말했다. 집으로 갔어. 나는 그에게 서밋으로 가는 길로 알려주고 다리로 엉덩이를 걷어찼지. 거의 3m를 날아가더군. 몸값을 받을 수 없게 돼서 미안해. 하지만 이렇게 끝나지 않았으면 빌 드리스콜은 정신병원에 갔을 거야. 빌이 숨을 헐떡이면서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빨갛게 부풀어 오른 그의 얼굴에는 표현할 수 없는 평온함과 만족감이 떠올랐다. 빌, 내가 말했다. 너희 집안에 심장병 있는 사람이 있어? 아니, 빌이 말했다. 말라리아하고 불운한 사고를 당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전병은 없어. 왜 그래? 그럼 몸을 돌려봐. 내가 말했다. 그리고 뒤를 잘 살펴보라고. 빌이 몸을 돌리고 그 아이를 봤다. 빌의 안색이 창백해지더니 그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그가 이리저리 풀과 작은 나뭇가지를 뽑기 시작했다. 그 후로 1시간 동안 나는 그가 미친 것은 아닌지 걱정해야만 했다. 그 다음에 나는 바로 즉시 모든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자정까지 모든 몸값을 받아낸 후 그곳을 뜨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물론 에베네저가 우리의 제안에 응한다는 것을 전제한 말이었다. 그러자 빌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서서 아이에게 작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리고 기분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일본과의 전쟁에서 러시아 군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몸값을 가져올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그 계획에는 전문적인 납치범이라도 걸려들 만한 체포 계획을 뒤엎을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었다. 에베네저의 응답 편지가 놓여질 나무, 그리고 그 나무에는 나중에 돈이 놓여질 것이었다. 근처에는 넓게 펼쳐진 평야와 울타리 도로가 있었다. 순경들이 누군가 에베네저의 편지를 가져가려고 접근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들은 평야 또는 도로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멀리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놔둘 사람이 아니었다. 8시 30분 나는 나무 두꺼비처럼 나무 밑에 숨어서 심부름꾼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확히 정해진 시간이 되자 이제 막 어른이 되려는 듯한 소년이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가로질러 왔다. 그리고 울타리 아래에 놓인 골판지 상자를 발견하고 접힌 종이를 그 안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자전거 페달을 신나게 밟아서 서밋으로 돌아갔다. 나는 1시간을 기다리면서 모든 것이 안전한지 확인했다. 나는 나무 밑으로 기어들어가서 종이를 잡았다. 그리고 울타리를 따라서 기어갔다. 그리고 나무숲이 나오자 몸을 일으켜서 동굴까지 30분 정도를 달렸다. 그리고 동굴 안에서 종이를 열고 등불을 근처로 가져와서 빌에게 내용을 읽어주었다. 펜으로 쓰여진 글자들은 아주 판독하기가 힘들었다. 전체 내용과 핵심을 대략 이런 식이었다. 2명의 난폭한 남자 귀하. 신사 여러분, 나는 오늘 당신들의 편지를 우체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것은 내 아들을 돌려주는 대가로 당신들이 원하는 몸값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당신들이 너무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역제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 제안을 당신들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조니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온 다음 나에게 $250를 현금으로 지불하시오. 그러면 그 아이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주겠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그 아이가 실종되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밤에 오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를 다시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나로서는 예측을 할 수도 없고 그로 인해 벌어질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도 나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미리 밝힙니다. 친애하는 에베네저 도르셋. 대단한 펜잔스의 해적들 이야기구만. 내가 말했다. 이런 말도 안 되고 뻔뻔한. 하지만 빌의 얼굴을 잠깐 본 순간 나는 말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내가 그를 알게 된 이후로 가장 애처로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빌 같은 멍청하면서도 잔혹한 짐승이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샘, 빌이 말했다. $250가 무슨 문제겠어? 게다가 우리는 그 돈이 있어. 이 아이하고 하룻밤을 더 지내면 나는 정신병원의 침대에서 밤을 지새게 될 거야. 비록 제대로 된 신사이기는 하지만 내 생각에 에베네저 도르세 씨는 확실히 낭비벽이 심한 사람 같아. 이렇게 관대한 제안을 우리에게 한 것을 보면 말이야. 이런 제안을 받고도 위험을 무릅쓰겠다는 소리를 하지는 않겠지, 그렇지? 좋아. 나도 사실대로 이야기할게. 내가 말했다. 이 순한 어린 양에 대해서 나도 뭔가 꺼림칙한 면이 있었어. 그래, 아이를 집에 데려다주고 몸값을 지불한 다음에 여기를 뜨자고. 그날 밤 우리는 아이를 집에 데리고 갔다. 우리는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서 아버지가 은장식이 달린 총과 사냥꾼 부츠를 샀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음날 그것을 가지고 곰 사냥을 같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각 12시에 우리는 에베네저 저택의 앞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원래 계획에 따르면 그 시각에 나는 골판지 상자에서 $1,500를 꺼내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빌이 $250를 세고 나서 에베네저의 손에 쥐어주었다. 우리가 자신을 집에 버려두고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순간 아이는 칼리오페처럼 울부짖으면서 빌의 다리에 거머리처럼 달라붙었다. 에베네저가 아이를 아주 천천히 다리에서 떼어냈다. 석고 반죽을 뜯어내는 듯 조심스럽지만 강한 몸짓이었다. 얼마나 아이를 잡고 있을 수 있죠? 빌이 물었다. 예전만큼 힘이 세지를 않아서요. 에베네저가 대답했다. 하지만 내 생각에 적어도 10분은 약속할 수 있어요. 충분하죠. 빌이 말했다. 10분 후면 테네시, 켄터키, 인디애나, 위스콘신을 지나서 캐나다 국경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사방이 어둠에 쌓여 있었고 빌이 엄청나게 뚱뚱했고 나 자신이 꽤 잘 달리는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빌을 따라잡은 것은 서밋에서 3km가 떨어진 곳에서였다. 붉은 머리 추장의 인질극. 오헬리지음. 위즈 덩커넥트 편엠.